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뉴스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차 전지 제조업체 네. 공장인 아리셀 공장에서 이제 오전에 화재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계속 인명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는데 방금 전 저희 뉴스 들은 바에 의하면은 네. 시신 8구를 수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계속해서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8구의 시신이 수습이 돼서 네. 병원으로 옮겨졌다라고 하고 아직 이게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네네. 뭐 확인되지 않은 소식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공장 내부에 19명이 지금 고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네네. 계속해서 지금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계속해서 지금 속보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게 1차 전지라고 하는데 이제 리튬으로 만든 네. 리튬 전지가 화재 진압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잘 안 돼요. 어렵다면서요? 네, 네. 물로 화재 진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진화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길이 매우 거센 상태에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배터리 화재가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가 어려운 데다가 내부에서 계속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 살아날 수 다시 있다. 안에서 다시 이제 타고 있을 네. 가능성이 있고 지금 불산가스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인근 지역의 피해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소식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2,800선 돌파한 뒤에 오늘까지 조정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정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나마 장 후반으로 가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0.7% 하락한 19.53%포인트가 하락해서 2,76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밀려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또 강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다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2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은 결과인데요. 네. 특히 이제 상승세를 견인해 왔던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으로 3%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9주 만에 하락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하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빠졌더라고요. 네, 이른바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로 꼽히는 대표적인 종목들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제 이제 HPM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데요. 네네. 오늘 4.7% 하락을 하면서 22만 3천 원까지 주가가 네. 밀렸습니다. 11,000원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밖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네.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주 급락한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지난주 19일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일이 올라서고 나서 곧바로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2거래일 연속 6%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일단은 주가가 가파르게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향후 주가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 증권가에서는 낙관적입니다. 상당수 증권사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지금 최대 170달러까지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이른바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중요한 건 국내 상장 지수 펀드 ETF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수익률 상위 ETF 10개 상품 가운데 7개가 모두 엔비디아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그런 상품들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수출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어요. 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올 하반기 수출 전망 보고서입니다.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6,900억 달러, 수입은 1%가 증가해서 6,490억 달러, 무역 수지는 4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출 6,900억 달러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역대 최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영향
전망이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역시 AI 산업 급성장과 더불어서 또 최대 소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IT 제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올해 수출이 31.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요.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반도체 칩이 많이 들어가는 뭐 전자기기나 무선통신 이런 분야로도 온기가 퍼집니다. 네. 반도체 외에도요, 자동차나 선박 수출도 선전이 기대되는데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성장 정체에도 하이브리드카 같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네. 선박은 이제 중국과 수주 경쟁을 벌이긴 하지만 LNG선이라든지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 반등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 올 하반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출 산업 기상도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다만 변수는 있는데 중동 지역의 어떤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네. 또 이로 인한 국제유가나 환율 등의 급변동,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장벽 등은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인상 검토가 되는 게 주택이나 상가 등에 쓰이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 1일 적용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지금 인상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한 여파를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쟁이 일어난 2022년 이후 LNG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지금 국내 가스 요금은 40%가량 인상이 됐는데 같은 기간 LNG의 국제 가격 시세를 보면 한 2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원가의 한 80에서 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만 1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미수금은 이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먼저 가스를 공급한 뒤에 차익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일단 기재를 해놓는 거죠. 사실상의 네. 영업 손실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일단 산업부는 공급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용 그 가스 도매요금 보면 메가줄당 지금 19.4395원 정도가 되는데 업계에서는 10%가량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한꺼번에 가스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네, 물가에 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 폭이나 시기 등을 좀 결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덜하지만 폭염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인데도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찾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아이스크림 가격이 최근 5년 사이에 뭐 40%나 인상됐다고요? 맞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아이스크림 재료 가격을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재료 가격만 22.4%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 3사의 아이스크림 소매 가격을 보니까 5년 전과 비교를 해서 네. 30에서 4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스크림의 주 원료인 설탕과 우유, 계란 등의 가격이 줄줄이 다 오른 영향이겠죠. 올해도 계속해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설탕 같은 경우 이상기후로 인해서 주요 원당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설탕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원유의 경우에도 보면 낙농가의 생산비 상승분 등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욱이 지금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올 여름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속보 좀 더 전해드릴까요? 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차 전지 제조업체 그 공장, 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저희가 방송 시작하자마자는 사망자가 8명이었는데요. 지금 집계된 것은 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지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이고 불상은 4명, 실종은 15명이라고 합니다. 연락 두절된 분들이 15명인데 속히 좀 진화가 됐으면 하고요. 이 연락 두절 상태인 분들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은 올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7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순위가 꽤 오른 건데요. 이들이 주로 향하는 곳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라고 합니다.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다. 올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이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어떤 업체인지 또 어떤 보고서를 해마다 내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개인자산 헨리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 2024가 이 보고서의 제목이고요. 네.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산업 정보 업체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 지역적인 이동을 하는지 이걸 따라다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에서 이제 10년 넘게 부의 이동 추세를 추적해 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00만 장자 순유인민 순유출 그래서 100만 달러 이상의 유동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을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이런 분들이 한 나라로 이주하고 또 딴 나라로 이민한 수의 차이. 여기서 이제 이주랑 이민은 보통 6개월 이상 그 나라에서 머물렀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한 13억 7천 정도 네. 되는 그 정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 지금 말씀하신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부자들이 외국에 나가는 게 올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이 올해 1,200명 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4위인데 1위는 중국이 한 15,000명, 네. 영국이 9,500명, 그다음에 인도가 4,300명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1,200명으로 4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우리나라의 시간에 따른 흐름을 좀 보면 2022년에 400명이었습니다. 네. 2023년에 2배가 돼서 800명이 되었고요. 이때 네. 전 세계 순위가 순자산가들의 유출로 보면 7위 정도였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다시 작년에 비해서 한 50% 증가해서 역대 최대 순위로 봤을 때도 4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순유출국 중에 1위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국이 15,200명 정도인데 중국의 전체 인구 대비 15,000명과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1,200명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7배 정도 많으니까요. 네,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사실 인구 1인당 인구 대비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부유층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교수님?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면 최근에 보면 미국으로 가장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그런 순서인데요. 네. 미국이 많은 것, 캐나다,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영어권 국가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금 같은 것들의 혜택이 조금 있는 나라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예를 들어서 상속세나 부동산세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때도 상대적으로 영어권 국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뭐 치안도 생각보다는 안전한 나라들 뭐 선진국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만 그 자산가들의 이주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이주 증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걸로 우리나라에서 한 1,200명 정도의 유출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것의 한 100배인 12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보유하는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주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많이 가냐면 네. 순유입 1위는 최근 들어서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올해 네. 6,700명이 아랍에미리트로 이주를 할 네.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들어서 그 개인 소득세는 매기지 않고 글로벌 기업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주고 있는 게 굉장히 개인한테 소득세 전혀 안 먹어요. 네, 안 먹이고요. 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인구의 90%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나라이고요. 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로 많이 향하고 있다. 그럼 어디서 많이 나가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최근에 많이 나갔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아, 전쟁 왜냐하면 때문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 부자들이 좀 나간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브렉시트라는 단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탈퇴한 거. 네. 그걸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때 이제 영국인들이 조금 불확실한 앞날 이런 것 때문에 좀 영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원래 영국은 많이 이민을 갔던 나라인데 이제 그 브렉시트 이후로 영국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예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합병되기 전에 홍콩 분들이 이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도 사실 이제 홍콩이 중국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했던 뭐 저희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홍콩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영국 같은 경우는 7월에 조기 총선이 예정돼 있어서 그런 어떤 정권 교체 그런 걸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가 봐요. 예, 그 총선 후에 과연 누가 당선이 돼서 어떤 당이 집권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야당인 노동당의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노동당 같은 경우는 조금 부자들에 대해서 과세를 조금 더 지향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자산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더 본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다가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무래도 좀 이유는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시진핑 정부에서 이제 공동 부유, 다 같이 잘 살자를 외치고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요걸 약간 더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약간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존의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들을 좀 옥죄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그분들의 재산권 같은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얼마 전에 저희가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뭐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중국도 지금 현재는 조금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영국 같은 건 브렉시트 이후, 뭐 중국은 여러 가지 그 공동 부유 외에 경제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구가 좀 나간다는 거, 부자들이 나라를 뜬다는 건 이해가 좀 되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50% 늘어난 1,200명이 나갈 거라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세금 이슈들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한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도 뭐 상속세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성태훈 정책실장이 나와서 TV랑 인터뷰를 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 같은 경우가 조금 높은 OECD 기준에서도 약간 높은 축에 속한다 이런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상속세율이 좀 더 낮고 면세 한도도 훨씬 큰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는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은퇴나 아무래도 조금 더 상속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업을 좀 크게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또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좀 눈을 돌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순유출이 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세금 이슈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영어랑 중국어를 다 같이 쓰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홍콩이 중국에 합병이 되면서 네. 홍콩에 있던 어떤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지점들이 싱가포르로 굉장히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이 조금 더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돼가면서 지금 그쪽에 좀 어떤 모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젊은 자산가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세금 이슈라고 한다라면 다른 나라 세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갔을 때 얼마나 유리한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세금이 복잡해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주택자가 서울 최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랑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택자가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 2개를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좀 부담이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주택이나 3주택 소유에 대한 추가적 세율이 과중되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이 없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동산 매매 거래세인 취득세가 없고 주택을 구입할 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도 연 한 1.1% 정도 수준이어서 한국처럼 보유세를 그 실제 시세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보유세 자체는 좀 높지만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보유세를 매년 인상 한도가 연 2%로 한도가 쳐져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 부동산을 소유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7천억 정도의 7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하면 재산세가 미국에서는 1만 달러 부과되지만 10년이 지나도 이게 예를 들어 200만 달러로 2배가 되도록 재산세 부담이 한 20% 정도밖에 안 네, 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조금 우리나라에서 가지신 분들이 또 해외 부동산에 조금 눈을 돌리는 물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질 때에는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가실 메리트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또 하나의 이슈가 또 부동산 관련된 세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든 다른 세금이든 미국은 그 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주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들어드린 네. LA의 예는 아무래도 네. 미국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최고가 주택과 비교해 보면 어떻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고가인 경우에는 조금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하실 경우에는 미국의 네. 부동산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네. 점이 있습니다. 지인한테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동산을 처음에 샀을 때의 가액의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기 때문에 내가 부담할 능력을 충분히 알고 보유세 준비를 하고 집을 매입한다. 그리고 이제 큰 집에 살다가 자녀들하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나간 다음에 집을 줄일 때 그때는 전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서 네. 이게 주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유세가 우리보다 훨씬 높지는 않고 오히려 적은 수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율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 얼마가 넘으면 50%라고 하던가요? 30억인가요? 얼마가 네, 저희가 넘으면? 30억 초과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기본 공제가 배우자 공제 5억 원에다가 일괄 공제 5억 원, 그래서 네. 최대 10억 원이고요. 여기다가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네. 그때부터 50%의 상속세율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랑 증여세 면세액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2억 원 정도 되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공제가 네, 거기까지 공제가 된다는 거기까지 거죠? 되고 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이거의 2배까지 되고 있으면 한 340억 원 정도 되고 네. 있고요. 상속세율이 이제 뭐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상속세율이긴 합니다만 아직 우리가 지금 매기고 있는 50%의 상속세율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공제가 많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152억 304억 밑으로 받는 건 하나도 안 낸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상속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있어서 아무래도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은 조금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가신 자산가분들에게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던데요, 맞습니까? 네,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가 따로 있진 않고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 부동산에만 상속 시 매입 시점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만 소득세를 매기고요. 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중인 부동산은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 이제 세제가 바뀌고 또 이제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중과됐다가 아니다가 풀어주다 조였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불확실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다 상속세율은 예전 기준으로 했다가 이제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공제되는 한도는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기 있으면 불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앵커께서 나가시는 말씀해 주신 걸까요? 분이 되게 큰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어쨌든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사실은 저희 국민들이 조금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그 자체가 조금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산가들 그래 뭐 돈 많은 애들 가고 싶은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문제는 사실 또 아닌 게 그 자산가들의 이탈이라는 게 이제 국가 경제 큰 틀에서 보면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몇 가지 축이 그중에 두 가지 중요한 축이 결국 투자와 소비와 투자인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하시는 소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국내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조그맣거나 아니면 중견 기업 같은 걸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분들이 창출하시는 일자리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이 여러 가지 이슈로 오너의 이주 이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갔을 때 아무래도 네. 우리 일자리 측면에서도 분명히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자산가들이 뭐 우리나라를 떠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크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보다는 해외 이민에 대한 어떤 그 결심을 하는 게 좀 쉬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서로 이제 경계가 없이 드나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하다못해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고 네. 모든 게 편해지고 해서 네. 그냥 나라의 다른 데 살 뿐이지 나는 그냥 크게 차이를 못 느낀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네.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는 비용 같은 게 확실히 줄어든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 투자 이민 같은 경우 뭐 10억 원을 받는 나라도 있고 그 정도의 비용적인 측면은 발생하지만 네. 그것을 제외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보 교류의 정보 획득의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인들이랑 말씀하신 대로 그냥 톡을 하다가 조금 옮겨볼까라는 생각을 권유하실 수도 있고 권유를 네.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해외 유학도 많이 보내고 하니까 그런 김에 아예 나가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교육에 대한 저희의 관점도 저희의 윗세대랑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윗세대는 무조건 좀 좋은 학교 뭐 이런 것을 강조하셨다면 네. 최근에 젊은 부모들 혹은 조금 자산가 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꼭 좋은 학교보다는 좀 아이들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키우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 조금 더 사람답게 자랄 수 있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 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인적인 교육. 네, 전인적인 네. 교육에 대한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아이들을 보내놓거나 했을 때 거기서 직장을 잡고 나면 이제 떨어져 살게 되는데 부모까지 이민을 가버리면 오히려 같이 살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전과는 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부모 세대, 지금 아이들을 가진 부모 세대가 예전보다 교육을 확실히 더 많이 받은 세대이기 네. 때문에 외국에 나갔을 때 언어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벽도 예전보다 훨씬 낮아진 것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 고향이라는 건 내 나라를 두고 떠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래도 결단을 해서 해마다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보세요? 이거는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뭐 세금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결국은 조금 더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 우리나라 참 좋지 않나요? 그럼요. 전 네. 세계에서 사실은 뭐 새벽 2, 3시에 뭘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는 나라. 안전하고 안전하고요. 잃어버려도 찾기 쉽고 그리고 교통 좋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숍 같은 데서 자기 노트북이나 이런 거 두고 화장실 갔다 예. 오는 나라는 거의 저도 잃어버리고 2시간 있다 갔는데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나라는 거의 한국밖에 없어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만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쟁도가 높아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수도권의 집중도도 굉장히 맞습니다. 높아져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연금 노동, 뭐 저출생, 고령화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과 다 같이 묻어 있는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나라 사랑이 생기고 더 한국에 있고 싶은 그런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세계 그 대외 투자금
30% 이상이 지금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으로 평균 들어갔던 어떤 글로벌 자금의 수준이 한 20%였다면 지금은 네. 세계 대외 투자금의 30% 이상이 지금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거의 유일하게 독야청청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생산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금리도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달러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자산을 지금 갖고 있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엔비디아 같은 이슈들을 보면 정말 글로벌 자금들이 결국은 제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환율을 체크해 보니까 1,390원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달러의 강세가 지속될 때 전 세계 경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신흥국 같은 경우는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결국 달러가 비싸지면 빚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면 외환 보유고를 또 소진하면서 환율을 그러니까 방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신흥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워낙 그 부채를 많이 지고 있고 또 정치도 좀 양극화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미국에 이렇게 투자금이 쏠릴지는 또 의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전 세계 다른 권역이 얼마나 더 살아나느냐인데 아직 네. 유럽 경제도 그렇고 중국 경제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결국은 그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미국의 부채도 막 늘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자산 이것은 다 달러 표시된 자산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달러 중심의 경제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 한번 다시 좀 되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주반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우가 모처럼 올라서 1.45% 네. 한 주간 올랐고요. S&P 500은 0.61% 올랐고요. 나스닥은 거의 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우가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좀 부진했던 다우가 좀 반등을 했고 나스닥은 그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네.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 이제 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틀간 급락하면서 지난주에 4% 빠졌는데 요게 좀 빠지면서 나스닥이 좀 부담이 됐고 애플도 마이너스 2.4%, 네. 마이크론도 한 주간 마이너스 1.3%. 그래서 AI랑 좀 연결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했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좀 반등을 한 그런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은 엔비디아가 이끄는 장세인데 엔비디아의 상승에 조금 이제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네. 시장이 조금 그 숨고르기 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엔비디아가 또 빠지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못 올랐던 기업들이 또 이렇게 순환하면서 가고 네네. 있어서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좀 굉장히 견고한 그런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특징적인 거는 유럽의 정치 리스크가 좀 최근에 부각돼가지고 유럽의 정치 리스크.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달러가 또 오히려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강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막 급등하고 뭐 엔화도 약하고 유로화도 계속 약하고 요게 좀 환율 변동이 좀 커지는 게 조금 이제 경계감을 갖게 갖는 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한화그룹이 미국의 조선소 인수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자, 미국 방산 시장에 한국이 진입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안 그래도 오늘 또 국내 증시에 안 좋았는데 네. 그 조선주는 또 좋았거든요. 조선주는 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어쨌든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군함 이제 건조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조선업이 많이 좀 이 열악한 상태죠. 미국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함정이 되게 많은데 이제 중국과의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중국이 군함 수도 더 많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배들이 좀 많이 노후화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뭐 수리하고 할 만한 네.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나그룹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도 필리 이제, 조선소. 예, 네. 이름이 이제 필라델피아 애칭을 따가지고 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최대 그 해군 기지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조선소인데 이게 이제 군함 수리도 가능하고 건조도 가능한데 근데 이 회사가 좀 그동안 좀 그 실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M&A 매물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하나그룹이 한 아직 완전히 뭐 인수계약을 맺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네. 인수계약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회사를 아마 1,000억 원 정도에 인수한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 미국의 방산 시장에 우리나라가 직접 진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존스법에 의해서 미국 네. 내에서 이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배들은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군함을 만들어서 미국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불가능하죠. 법에 의해서. 근데 하나그룹이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네. 미국 군함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오호. 군함 유지 보수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또 크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 주가도 상당히 좋은 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근데 네. 미군 본토에 이렇게 또 이게 진출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우리나라 조선업자들한테는 큰 호재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증권가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산주들의 흐름을 좀 더 짚어볼까요? 그 한국 방산 수출이 올해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있었었는데 일단 루마니아 쪽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폴란드에 한번 수출을 했잖아요. 네, 하고 네. 나서 이제 물론 그때 방산주들 분위기 좋았지만 또 최근에 한두 달 조정받았던 게 유럽 내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유럽의 무기는 유럽에서 알아서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무기 수출이 유럽에 또 이제 어려워지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주춤했군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네. 다른 나라 무기가 들어오는 걸 좀 꺼려했던 거죠. 분위기 네. 자체가. 근데 이번에 루마니아가 아마 우리나라 이제 무기를 아마 구입할 걸로 거의 아마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원식 이제 국방부 장관이 국방장관, 네. 방문해가지고 원래 계약을 체결할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루마니아 네. 정부에서 최종 아마 검증을 한 번 더 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아마 7월달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네. 수출되는 거는 아마 그 K9 자주포 네. 요거를 아마 수출 1.1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루마니아까지 수출이 되게 되면 폴란드에 이어서 유럽의 두 번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특히 동유럽이 선호하는 게 이들 국가들이 잘 사는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무기보다는 좀 가성비 좋은 무기들을 좀 원하는데 네. 거기에 한국 무기가 맞고 또 한국은 납기일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어서 한국을 좀 선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올해 아마 한국의 방산 수출이 올해만 한 20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출 규모도 규모인데 점점 이 국가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수출하는 상대 이 상대국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오늘 뭐 단독 보도는 있었지만 페루에 그 한국 항공우주가 만드는 FA-50 경공격기가 있거든요. 전투기. 한국 항공우주면 카이 말씀하시는 네, 카이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MOU를 또 맺을 거라는 페루 쪽에 이제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네. 하니까 네. 한국이 어쨌든 이게 뭐 이 바다뿐만이 아니라 뭐 항공도 그렇고 지금 육상 무기까지 네. 좀 다변화되게 많은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것 같아서 K9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네, K9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주 폴란드 진출한 거는 어느 폴란드는 기업이죠? 이제 현대... 폴란드에는 그 현대 로템의 K2 전차, 네. 한국 항공우주의 전투기도 네. 거기 이제 공급이 됐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K9 자주포는 거기 그 루마니아 쪽에. 근데 네. 물론 아직은 그 최종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언론 보도로는 거의 됐는데 루마니아에서 이제 발표는 조금 더 나중에 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미사일은 이제 LIG 넥스원이 주로 하는데 네.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주로 중동 쪽에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천궁
천궁 천궁. 2라고 하는데 네. 그게 사우디에 4조 원짜리 계약을 또 맺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동은 사실 미사일 전쟁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 쪽은 중동 쪽에 많이 수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쪽에도 또 수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 그런 기사를 얘기도 본것 나오는데 근데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K9 자주포가 이제 좀 가장 구체적이다 이렇게 거론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산 쪽에 주식은 관심 가져보는 게 계속 괜찮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세요? 이게 좀 네. 지정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마치 좀 우리나라 내수 기업이 해외 수출이 지금 늘어나는 그런 좀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일회성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 얘기 좀 해주세요. 미국의 이제 하반기에 미국이 그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오늘도 어떤 이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한 분이 7월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내가지고 누구였죠? 갑자기? 저도 네. 이름은 제가 좀 네. 까먹었는데 오늘 기사에 한번 찾아보시면 미국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한 분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이 7월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를 보고 아마 빠르면 7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물론 굉장히 소수 의견이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긴 한데 근데 이제 미국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어쨌든 지금 높아진 상태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에 갑자기 좀 정치권에서 네. 금리 인하 화두를 좀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주에 금리 인하 환경 뭐 조성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은 독립돼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좀 선은 그으셨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만약에요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통위는 8월하고 10월에 있고요. 네. 미국은 9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10월은 조금 늦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8월 정도면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마 예측이 되니까 네. 그걸 보고 이창용 총재 또 성격 자체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8월에 빠르면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10월에 금리 인하할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한국은 네. 빠르면 8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특히 미국의 물가가 많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네. 그 조건들은 좀 갖춰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자꾸 올라가면 그러면 네. 금리 인하를 만약에 이 환율이 계속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또 부담스럽긴 하죠. 차가 커지니까. 예, 그래서 그 환율이 조금 안정화된다는 조건 하에선 8월이 유력한데 네. 근데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도 정치권 얘기가 나오더라도 원화를 신경은 또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좀 빨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요국 중에서는 스웨덴, 캐나다가 연초에 금리를 낮췄고 네. 그렇죠. 그때 스위스 중앙은행이 올 들어서 두 차례 금리 네, 맞습니다. 인하했다고 하고 영국도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5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기록하니까 네. 8월에 금리를 낮출 네, 거다 이런 낮추겠다.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는 좀 무르익어 가는 것.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제 발을 내딛고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빨리 할 거냐, 약간 늦게 할 거냐, 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하반기 투자 전략 세우실 때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좀 대비는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실제로 지금 반도체 장비를 많이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가장 큰 게 뭐냐면 일단 중국 지금 경기가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위탁 생산 받아서 만드는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실제로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걸 대비하려면 또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좀 한 가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네덜란드나 이제 일본 중심으로 해가지고 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을 막아놨거든요. 네. 수출을 못하니까 좀 중국은 자구책을 마련해야죠. 그걸 대체할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반도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지난달에 64조 원짜리 반도체 3차 펀드 조성을 마무리했거든요. 펀드 조성이요? 네. 1차, 2차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인데 네. 이번이 규모가 그렇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64조니까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반도체는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미국산 장비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제로
한국산 장비 수입도 좀 많이 하는 편이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죠. 지금 최근에 반도체 경기 좋아지면서 투자 목적, 또 한 가지는 중국 자체적으로 반도체 자립하기 위한 기술 자립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장비 수입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회성은 아니라서 네. 좀 앞으로도 꾸준히 장비 수입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한 1, 2년 전부터도 한국산 장비를 많이 수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중국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일단은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굴기하는 거는 좀 위협은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공급 과잉이 되고요. 공급 과잉이 되면 뭐가 안 좋냐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우려가 되는데 다만 다행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은 적은 게 중국이 만드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뭐 HBM이나 이거보다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국이 만들고 싶어 하지만 네. 미국 때문에 만들 방법이 지금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당장 영향은 크게 안 주지만 네. 근데 기술 굴기를 한다면 나중에는 위협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는 한국의 반도체 장비에서는 반사이익을 또 얻는 거죠. 네. 미국 반도체를 수입을 안 하니까 한국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국 장비 회사들은 중국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도 일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네. 삼성전자는 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철저하게 엔비디아 따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이틀 관련되니까. 간다 그러면 네. 그래서 차익 매물이 같이 쏟아졌고 한미도 똑같죠. 네. 이 세 개 회사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미하고 SK 그 뭐죠 하이닉스 네. 노려보던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또, 괜찮을까 네, 이렇게 며칠 생각을 좀 할 것 참으시는 같은데. 아니 엔비디아 다들 너무 열광하셔가지고 좀 네.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오히려 네. 이제 네.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렸으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기간 조정 나오니까 뭐 어.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네. 천천히 이렇게 분할로 하시는 게 낫지 오늘 않나. 떨어진 것들이 그동안 너무 올랐어가지고. 네,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네. 많이 오른 게 좀. 근데 알겠습니다. 좀 걱정은 2차 전지가 좀 안 좋더라고요. 아. 2차 전지 섹터가 오늘도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게 조금 걱정인데 2차 전지가 좀 회복돼야 네. 개인 투자분들도 좀 계좌가 괜찮아질 텐데 오늘도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좀 일부 에코프로 있던. BM 이런 게 많이 빠졌습니까? 네, 에코프로 BM도 조금 에코프로, 빠졌고 네. 삼성 SDI 삼성 SDI 맞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약간 거의 빠지면. 3% 가까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눈여겨볼 주요 일정 끝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눈여겨볼 건 6월 26일 날 마이크론이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3사 중에 제일 먼저 발표하니까 네. 항상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6월 27일은 이제 미국의 대선 후보 이제 TV 토론이 1차 열리게 그래요? 되니까 오. 대선이 올해 하반기 또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표상 제일 중요할 게 네. 미국의 5월달 개인 소비 지출 PC 네. 요 물가지수가 지금 발표될 텐데 네. 시장에서는 한 0.13% 정도 이제 전월 대비해서 오를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 정도 수치만 발표되면 미국 연준이 원하는 이제 물가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물가 지표는 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지표가 미국 연준이 제일 신경 쓰는 지표니까. 네. 그래서 5월달 개인 소비 지출 그 중에서도 유가를 뺀 네. 그 근원 근원. PC 요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 네. 좀 잘 주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일본 같습니다.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는데 요즘 일본 시장은 어떤 거예요? 참? 일본은 요새 좀 돈이 빠져나오고 네. 있거든요. 요새는 네. 일본은 조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